네,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자, 수요일 이분들과 토크를 꽉꽉꽉꽉 채우는 시간인데 토크킹 시간 돌아왔습니다. 자,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장윤성 정치전문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이게 뉴스킹 중에 토크킹을 가장 기대를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제일 많이 잡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활발한 토크를 좀 기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자, 도스태핑을 우리 변희재 대표님은 안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안 하긴 안 했어요. 잠정 중단을 했다가 다시 또 좀 멀리 떨어져서 하는 걸로 하루 만에 또 번복이 된 것 같은데 이거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거 자체가 이제 이 윤석열 정권이 시스템이 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대통령실에서 분명히 코로나 문제로 잠정 중단한다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바로 원거리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대통령실인데 한쪽에서는 원래 안 한다는 게 아니었다. 원래 하는 거였다 그랬고 다른 쪽에서는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도 모르겠다 왜 하신지를. 이게 또 안 되는데. 이 시스템 마비예요. 시스템 마비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이 국정운영 시스템을 전혀 못 돌리고 있는 것도 있고 여전히 저 청와대 시스템에서 국방부를 옮기면서 지금 이 직원들이 지금 아직 바뀌는 사람들 천재예요 아직도. 다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못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이 마비인 거네요.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면서 그만합시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은 그게 어떻게 답변하는지 몰라도 다음날 바로 또 해버렸어요. 아니 근데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가 아니 중요하죠. 예.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는데 이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당분간 좀 중지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밝혔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무슨 코로나 때문에 핑계 대는 게 말이 되냐 하기 싫으면 하지 말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사실 민주당에서 했었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실제로 그날 기자 11명인가가 확진이 돼가지고 맞아요. 막 기자실이 폐쇄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끝까지 안 믿었었단 말이죠. 봐가지고 그 다음날 그래서 바로 제기했던 것이 마스크를 원래 항상 벗고 출근을 하시면서 기자들의 대답에 그 대응을 하셨는데 그날은 마스크를 쓰고 도어스태핑을 재개한 날 굉장히 먼 거리에서 보니까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러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어스태핑 자체를 멈추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지도자들이 원래 대부분 늘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고 모범이 되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마스크 벗고 저렇게 기자회견해? 라는 비판도 그 당시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3만 명 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계속하는 것도 사실 부담이었을 거라는 얘기였죠. 근데 민주당이 안 믿었고 그거를 끝까지 안 믿었고 그래서 다시 했었고 그래서 대답을 하셨고 이렇게 않다. 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매끄럽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겠지만 도어스태핑 자체를 멈추고 싶었었던 것도 아니고 도어스태핑은 애초에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꾸준하게 이어져 온 행보였었고 거기에 이제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양한 의견들이 도어스태핑을 긍정하는 분들도 있고 좀 저렇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대통령실 내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안에서도? 네, 안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게 하는 게 옳으냐 안 하는 게 옳으냐 그리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옳으냐. 뭐 그리고 사실 이제 국민과 대통령이 매일 아침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기자라는 창구를 통해서.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신선한 정치 문화인 거고 이것이 잘 고착화된다면 국민들한테 상당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치 문화가 될 수 있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이제 대공황 때 루즈벨트가 노변 정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국민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컸었고 라디오 연설을 했었던 건데 사실 따뜻하게 국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친숙하고 친밀한 어법으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대단히 거칠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정책 엇박자 특히 이제 주 52시간 노동 문제 관련해서는 전날 장관이 얘기했는데 그 이튿날 대통령이 이거 정부의 공식장 아니다 이래 버리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에 대해서 이제 시그널이 잘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음주운전 논란이 심각했던 박순애 장관을 향해서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도저히 저 상황 인식을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지지율이 34.5%까지 하락하고 부정평가가 60%대까지 올라가는 네.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이 잦은 실수가 계속 되풀이 반복된다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자체에 국정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여권 일각에서는 대단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거나 방식을 바꾸거나 해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대통령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뭐 이러저런 거 다 써주는데 보지 않고 아니면 봐도 당신 뜻대로 당신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한다. 그래서 문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식물 참모를 만들고 있다. 아, 이게 또 식물 참모가 예, 그러니까 되네요. 무슨 얘기냐면 예. 식물 대통령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도 우리가 식물 참모는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유사일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아하.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한 얘기를 기자들이 계속 하루 종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이 말의 배경은 뭡니까? 이러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공보나 대변인단은 해명하기 바쁜 거예요. 뭐 설명하고 역할을 안 하고 해명하고. 대통령 말했던 것에 아니, 대해서 역으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네. 대통령의 뜻을 묻고자 참모들을 들들 볶았지만 참모들은 대통령의 뜻을 알지 못해서 방황했던 것이 바로 전 정부의 이야기이기 네. 때문에 저는 예를 들면은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시면 그건 뭐 당연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죠. 주 52시간 관련 시스템이 맞지 않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수가 많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지적을 하시는데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정말 실수 안 할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애초에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셨던 것은 실수도 좋지만 일단 대통령의 뜻을 묻고 싶다. 대통령의 뜻을 직접 듣고 싶다. 참모가 그랬다더라. 대통령실이 그랬다더라. 아마 대통령이 이런 뜻일 거다. 이 해석이 난무하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어 스태핑을 한 것이고 네. 그거 자체는 내용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대통령이 거기에서 국정운영 방향을 옮길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도어 스태핑 자체를 멈추라고 얘기하는 것은 애초에 대통령 공약과도 다르고 이렇게 비판할 수 있고 우리가 실언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도어 스태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편집부님. 이미 이른바 친윤석열 농객들이라고 하기에는 네. 진중권이라든지 이런 네. 사람들이 도어 스태핑 하지 말라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안 했다기보다는 이게 한계에 부딪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현장 기자들이 기자 칼럼을 씁니다. 이렇게 할 바에 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은 자꾸 이제 잘못된 것들을 이제 점점 누적되니까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날카로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점 윤석열 대통령이 막 신경질을 내고 삿대질을 하고 답변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니까 있었어요, 이미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하려면은 지금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아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해라. 한 30분에 1시간 동안. 예. 지금은 걸어가다가 몇 마디 나오면은 화내고 가버리는 네, 이런 도어 스태핑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거는 그것 때문에 원래부터 위험하다. 대통령이 매일같이 기자들한테 즉석질응답을 하기에는 너무 대통령의 말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준비 없이 떠든 말이 파장나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겠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정리해서. 정비를 좀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그대로 갈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그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워낙 이 소통은 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라는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중단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실 약식 회견이라는 형태의 새로운 그 현상을 그렇죠. 만들었기 새로운 때문에 현상이니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용산 시대를 여는 상징 같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것을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이제 굉장히 그 먼 거리에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중단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의 충실성 그리고 이제 단답형으로 계속 가고 있고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한 거는 물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지금 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외교 안보 문제 어떻게 할지, 한일 관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중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 관련해서는 아니고 그냥 아주 초간단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소통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대통령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자
도스태핑 하고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지율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한 주 만에 뭐 10% 이상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 요인을 분석해 보면 인사가 가장 크다라고 합니다. 또 인사 잡음이 하나 났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자 앞에서 그 고성 욕설을 하던 그 보수 유튜버 이름이 공개가 됐죠. 안정권 씨. 안정권 친나 안수경 씨. 예, 그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뭐 누나 동생을 엮어서 채용을 못하면 그거는 뭐 연재자 아니냐라고 문제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 대표님?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네. 연좌제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상황을 아는 사람들은 다 경악을 했는데 네. 이거 아직 국민 속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아는 게 안정권이라는 유튜버가 지금 문재인 사저에서뿐이 아니라 평소부터 욕설, 협박, 폭언을 너무 많이 해서 유튜브에서 퇴출된 유튜버입니다. 아, 퇴출된 유튜버인가요? 유튜브에서 예. 못 만들어요. 예. 그 유튜버의 운영을 같이 했어요. 안정권하고 누나가 실제로 출연도 했고 네. 누나도 뭐 막말을 퍼붓고 한마디로 공동사업자입니다. 누나하고 안정권이. 그리고 안정권은 대선 때도 윤석열 선거운동 수준의 이제 유튜버를 운영하면서 그래서 누나도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안정권 인맥들은 저 뭐 신남성연대 같은 경우는 저 윤석열 캠프와 같이 댓글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네. 이렇게 엮여 있는데 이 누나가 단지 안정권하고 누나기 때문에 연좌제다?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누나가 자기 독자적인 일을 하다가 이게 스카웃됐으면은 연좌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안정권하고 같이 움직였었다는 같은 일을 거예요. 하다가 그리고 그 맥락에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더 아까 지금 제가 이 중요한 문제는 안정권 범인맥들과 윤석열 캠프에서 지금 드루킹식 댓글 조작하다 걸려가지고 검찰 수사 중인데 여기와 관계 있는 거 아니냐 이 누나의 채용이 혹시나 혹시나 이 부분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말만 가지고 들으면 안 되고 국회가 운영이 열어서 이거는 뭐 다 증인 출석해가지고 완전히 따져 물어야 될 사안이에요. 좀 심각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변 대표님은 심각하다고 댓글 조작하고 연결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댓글 조작까지요? 네. 댓글 조작 뭐 지금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거 같은데.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 당시 이제 이른바 보수 유튜버들 관리를 누가 했냐면은 김건희 여사의 친고모 김혜섭 목사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채용은 뭐 당연히 김혜선 목사, 김건희 라인으로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제 비선 논란이 될 수가 있죠. 상당히 좀 인사 중에 정식적인 어떤 장관급 그런 인사들도 뭐 저렇게 매끄럽진 않지만 이 비선 인사들, 인사 아닌 인사들 이런 것들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십시오. 그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일단 되고요. 네. 아, 김재섭 위원장도요? 네, 부적절. 그러니까 세심하지 못했다. 세심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다만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검증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가능성의 영역이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하지만은 어쨌든 안정권 씨가 이래저래 문제가 있었던 분이었고 그와 말하자면 같은 유튜브를 운영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친인척 관계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뭐 민주당에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 유튜버를 운영을 안 했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같이 했다면. 그러면 이제 분명히 비판이 될 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이런 거는 좀 세심하게 하셨었어요. 김재섭 위원장도 지금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안정권 씨가 그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서 그 욕설 살해협박 시위를 할 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발언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상 집회 자유 이렇게 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하는 그때 이 안정권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안정권의 정당성을 보여준 발언을 할 때 홍보수석실에서 써준 거 아니냐. 그렇게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있죠. 그러면 남동생은 문재인 살해 협박하고 있고 누나는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거를 부추기고 이런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가능성들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세심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거는 아직까지 전혀 증명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이 누나를 해임하려고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이 문제를 이제 봉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비판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대통령이 이제 이 욕설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이 욕설 집회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태도를 보였었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 없다. 이게 민주주의 관점에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관련자가 직접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뭐 댓글 조작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건데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분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같은 제도가 사실은 대통령실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후보 시절부터 특별감찰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임용을 하지 않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정권보다 잘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해야죠. 전 정권하고 똑같이 하려고 정권 잡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에게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의혹들에 대해서 말끔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리고 명확하게 분명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문제가 제기되면 뭐 해임하거나 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부추기고 의혹은 점점 증폭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에서 이 밝힌 이분의 잡은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이분이 영상 편집을 못한다는 거 다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이분이 자기 방송에서 밝혔던 자기의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고 다단계 회사와 화장품 외판을 했다. 이게 다거든요.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에 영상 편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분을 꼭 써야 됐냐. 이것도 한번 따져볼 만한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비슷한 논란인데요. 김건희 여사 잡음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온라인상에 청담동 명품 쇼핑 목격담 이게 올라와서 근데 이거는 사실 대통령실도 허위다. 법적 했죠. 조치 취하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지금 이런 얘기가 맥락 같은 것 같아요. 뭔가 조직 같은 게 제대로 없다 보니까 계속 소문 같은 게 나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근데 이거 부속실 필요하지 않나요? 뭐 부속실 필요하다는 내용이야 뭐 저도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지금 허위 사실 근거에서 다시 한번 부속실의 그 필요성을 대두시키는 것은 저는 뭐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 애초에 이게 이제 뭐 지어낸 얘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어낸 거죠. 허위 사실이죠. 청담동에서 뭐가 있었고 이런 지어낸 내용을 바탕으로 부속실 신설의 근거를 세우면 그거는 오히려 뭐 명분이 떨어지는 내용이죠. 차라리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 저는 좀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잡음들이 계속 나오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뭐 명백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부속실 만들라는 건 뭐 저는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허위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생긴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논란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허위 사실과 관련해서는 법적 다툼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만 실제 어제 그 팬클럽 강신업 회장에 대해서 이제 그 강신업 회장이 이를테면 이준석 대표의 이제 징계 이후에 대해서 이준석 징계하기 좋은 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치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의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또 지인들을 통해서 밝혔어요. 네. 그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제2부속실이 있으면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공식 라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맞죠. 그리고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책임 주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따져 물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라인이 없으니까 공식화되지도 않고 구체적으로 확인도 잘 안 되고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분명히 공적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적 논란,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권력의 사유화 같은 논란을 계속 낳는 그렇죠. 거죠. 예. 사실은 제가 보기엔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 아니 근데 공약을 어긴다 하더라도. 예. 근데 잡음이 나오는 거는 제2부속실 생기면 잡음이 안 나오나요?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는 제2부속실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잡음이 없었었나요? 그러니까 잡음이나 허위 사실이나 의혹만 가지고 부속실을 만들자라는 근거는 빈약한 것이죠. 차라리 그냥 뭐 제도적인 문제나 꼭 공식적인 루트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저런 계속 이야기들을 붙여가지고 제2부속실을 만든자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제 윤석열 부부의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천공 스승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부속실 만들지 마라. 그러면 갇힌다 부속실에. 더 크고 넓은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부속실을 안 만드는 이유가 그거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안정권의 누나 같은 경우도 김건희 아니냐 그러면은 부속실이 아닌 홍보속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커바나 컨텐츠 직원들이 3명인가 지금 청와대실 들어갔다는데 대통령실에 어디 들어가는지 몰라요. 예. 부속실이 아닌 딴 데 들어갔겠죠. 그러면 전 부처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김건희 인맥이라는 게.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국정에 마음껏 참여하기 위해서 부속실을 만드는 거 안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문제 때문에 이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정리가 돼야 된다. 자, 오늘 지지율 조사가 또 나왔는데요. 좀 더 떨어졌습니다. 32.5%로 됐고요. 또 부정은 63.5%입니다. 특히 여기 주목할 부분이 대구 지역도 지금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어버렸어요. TK 지역도 이 부분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이 내용은 어디죠? 뉴스핌이 이제 의뢰해서 지금 12일, 13일 날 했던 내용이고, 이 내용은 9일, 12일 날 조사한 내용이고, RN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했던 내용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조금 다시 하고 광고 듣고 이 내용 다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토크킹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를 좀 했는데요.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정말 20%대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도 지금 부정평가가 지금 더 많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한 30%대 지지율 들어가면 네. 이제 레임덕의 시작이다 그래서 국정 과제를 수행 못하는 지지율이고 네. 20%대 되면 이제 국정 마비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20%대 들어가기 초입기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이제 대통령은 지지율 연연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예. 그거는 뭐 한 이제 임기 다 끝날 때쯤에 모르겠는데 이제 임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얘기인데 이거는 예. 최소한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잘못한 것 같다. 한번 겸허하게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겠다. 이런 정도 말이 나와야지 어느 정도 좀 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대구 경북에서 네. 부정평가가 50%가 넘었다는 것은 사실 집권 여당에게는 굉장히 그 위중한 시그널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지지층 안에서의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 때문에 20대 젊은 보수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다가 또 주가 떨어지고 있죠. 물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에 대한 대통령의 상황인식이나 태도는 변화가 없죠. 거기다가 이제 거의 막장 드라마 여주인공 수준의 지금 뭐 김건희 여사의 뭐 액세서리라든가 뭐 화려한 의상 문제라든가 명품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대통령한테 직언을 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한테 직언하는 사람이 있는지 실제 누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역할 부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있는 중인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누구 네. 얘기도 안 듣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쓴소리를 해도 그 얘기가 먹히지 않는 상황이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데 그게 벌써 보면 지금 집권한 지 2달 이제 안 된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만약에 100일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간다. 그러면 올해 또 추석이 빨라요. 그렇죠. 예, 9월 9일 추석인데 추석 밥상, 추석 민심에서 상당히 더 빠질 수 있다. 추석까지. 이러면 예. 그렇죠. 이러면 이제 7, 8월 여름 끝나고 9월에 또 이제 북한 핵실험 뭐 이런 것들이 예. 시작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중충적인 위기가 빠졌을 때 특히 경제와 안보에서 윤석열 정부의 탈출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보다 지지율은 더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좋을 요소가 별로 반등의 없다는 그렇죠. 거죠. 반등의 포인트가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김수진 위원장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어려운 질문이고 오늘 좀 믿기 싫은 것 같아요. 저요? 예. 아니 뭐 민주당 얘기 안 하나요? 민주당 얘기 바로 하겠습니다. 이거 마치고 바로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 여당 내에서 좋은 모습이 보였느냐 그렇죠. 그게 아니었죠.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모든 이슈를 다 빨아먹었던 네. 것이 바로 이준석 대표의 징계권인데 그 징계가 뭐 정말 납득될 만큼 깔끔하게 이루어졌냐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선출된 지도자잖아요. 이준석 대표는 국민과 당원이 주권을 가지고 이준석 대표를 당 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그를 사실상 탄핵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그 선출된 절차에 준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고 보수적이고 그렇죠. 까다로운 형태로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정치적 징계들을 내려야 되는데 저는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저는 그래도 알았지만 대다수의 국민분들이
국민의힘 윤리위라는 게 있었어라는 기관 그렇게 의심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윤리위가 당대표도 날릴 수 있구나라는 거를 보게 되면 당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여당이 과연 대통령을 정말 잘 보필하고 대통령을 국정운행의 파트너가 될 수 있느냐. 안 그래도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여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다소 너무 정치적으로 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고 그럼 사법 처리가 되든 아니면 그 당원 단계에 정해진 탄핵 절차를 통해서 그 당원들의 동의를 통해 때로는 의원총회 결의를 통해 탄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를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면 절차적 정당성을 다른 두 글자로 말하면 공정이거든요. 공정이라고 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당에 대한 불신들이 커져가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오늘 참 많이 힘들어. 주제가 자체가 그래서 민주당으로 가기 전에 자 오늘 가요 얼른. 예, 가겠습니다. 가는데 이제 뭐 앞에 이제 했던 유튜버 얘기나 이제 일정 부분은 좀 확인이 아직 안 되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저 그 부분은 이제 우리 패널들 개인 의견이고 또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지금 제가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왜 저 친구 뭘 쓰고 있느냐 이러는데 이게 왕관입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유튜브로 보시면 제가 왕관을 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뭐 청취자분들의 약속이 일정 수가 넘어가면 왕관을 쓰겠다는데 오늘 훌쩍 넘어갔어요. 2,600명 뭐 더 이상이 보고 계시는데 뭐 세 분의 아주 입담을 듣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또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이왕 이래 된 거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 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02로 전화가 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뉴스 공장이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정치 공장? 안 됩니다. 뉴스킹. 뉴스는 정치킹도 아닙니다. 예. 또 토크킹도 아닙니다. 뉴스킹. 예. 뉴스는 뉴스킹. 감사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김재섭 위원장은 또 딴 데 가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뉴스는 뉴스킹입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우리 김재섭 위원장이 원하는 민주당 얘기로 확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자, 전당대회 지금 이제 곧 열리는데 이재명 출마 뭐 하긴 하겠죠. 선언이 조금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선언이 조금 미뤄지고 있긴 한데 또 강병원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을까 17일 일요일 정도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 안에는 하지 않을까 17일 일요일 정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늦추는 것은 이재명 스타일에 맞지 않다. 이제 이런 당내 분석도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리더십의 특징은 앞에 있는 큰 돌덩이를 막 치우면서 적극적으로 나가는 리더십인데 이번에는 조금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밑에서는 상당한 이제 지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당내 불화를 키우지 않고 뭐 정책과 민생 뭐 이런 중심으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번에 이렇게 뭐 이 구도를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뭐 친문들도 다 나오고 네. 그래서 본격적인 경쟁을 통해서 당권을 누가 쥐는 것이 가장 좋은지 경쟁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이번이 너무 이재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가는 것 자체가 좀 보기 안 좋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길게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의원이 민망하시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민망해서 네, 이미 개항 그때 당선되자마자 개항산에서 당원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뭐 그 전당대 룰과 관련된 내용들을 시사하고 그 이후에 기자들이 출마하실 겁니까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냥 뭐 무슨 소위부답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이게 이제 민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박지원 전 위원장이 세게 일가를 하셨던 것처럼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개항 의뢰 출마하던 당시에는 그거는 그 당시에도 막 비판을 했던 게 민주당 내에서도 명분도 없고 출마 예상도 못했는데 출마했다. 이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제 비판을 했거든요. 아니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뭐 책임 있는 사람이 출마해도 되냐 이런 여론도 이제 민주당 내에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누구나 다 출마할 걸 알고 있고 뭐 나름의 명분도 있지만은 바로 이제 나서서 아유 이제 그 의원이 됐으니까 당대표 출마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민망하시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서 이재명 나오지 마라 이런 상황인데 저는 그런 어떤 민망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민망하다라고 변희 대표님 민주당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관심하는 정당은 좀 아닌데 왜냐하면 야당에서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원래 야당이 대통령 돼서 야당이라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정부 여당과의 투쟁이지 내각제처럼 협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야당의 당대표 선거면요. 이제 지금 뭐 세대교체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젊은 주자들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거를 바로잡고 아니면 어떻게 정권 교체하겠다 이렇게 싸움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예전에 이제 40대 기수로 했었던 김대중, 김영삼, 유천수 때 박정희 대통령과 누가 잘 싸우냐의 그 경쟁 벌이지 않았습니까? 예전 사실 기수로 할 때. 기수 세교체가 된 건데 난 지금 나오는 민주당 이 당권 후보들 이재명 씨를 제외하면은 이재명과 어떻게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국민 쪽 관심도가 떨어지죠. 아 그러네요. 이건 당권 싸움이잖아. 그럼 이재명과의 싸움이란 거. 윤석열과의 싸움 어떻게 할까 나와야지 저 같은 싸움에 관심 가질 텐데 이래버리면 이제 국민 쪽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약간 그 이재명 의원의 대항마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너무 그 궁색해요 보면. 약간 그 유명한 만화 짤 있잖아요. 무승부로 하지 않을래? 이제 그런 되게 유명한 다 거의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 나도 공천권 내려놓을 테니까 너도 내려놓지 않을래?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가지 않을래? 그게 무슨 되게 그러니까 97그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뭐 이재명의 대항만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각각의 색깔이 하나도 없이 반 이재명 전선으로 묻힌 그냥 굉장히 반사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보나마나 어대명인 것이고 그게 국민의힘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반등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출마하는 최고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강한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정부하고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목으로 잘 안 뽑힙니다. 그렇죠. 제목이 네, 그런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제목으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막 이렇게 가서 지금 뭐 친명, 뭐 비명, 뭐 이제 제3세력,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이제 부분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시대 정신이라든가 콘텐츠 이런 게 너무 빈약하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지 못하고 정부 여당이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만 그 반사 이익을 전혀 민주당이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선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매우 비겁하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있지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 존재감이 전혀 안 보인다. 이런 비판도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했던 젊은 정치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계속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방탄용 출마 아니냐.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시죠. 박지원 비대위원장 뭐 출마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박지원 비대위원장 말에 거의 다 동감을 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박지원 위원장이 출마할 명분이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무리 뭐 본인이 스타라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를 준수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대단한 요건도 아니잖아요. 당원 자격 6개월. 뭐 그게 무슨 회비 6번. 그거 가지고 특혜 주장할 거는 그러니까 6,000원 그러니까 한 달 6달 동안 6,000원을 내는 것이 최소한의 조건인데 그걸 못 지키고 나서 당대표를 출마하겠다는 건 납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예외 조항을 인정해 줘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지원 위원장이 아니 왜 책임 있는 사람이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 주장 본인에게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박지원 위원장이 너무 오버하신 것 같아요. 막 자꾸 SNS나 이런 데 발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가장 세게 비판하는 게 이재명 후보 이제 방탄용 출마. 그렇죠. 그 당대표가 되면 이제 자기의 각종 수사를 막을 수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준석 씨 얘기가 빠져서 그런데 이준석 대표 얘기가 시간이 그것만으로 이제 끝난 게 여당 당대표가 지금 날라갔고 경찰 수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당 당대표를 왜 수사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이제 그 논의 끝났어요. 이게 뭐 국민적으로 봐도 여당 당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잘린 상태 수사를 받는 상태에서 어떻게 야당 당대표 수사하는 거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수사할 것이다. 당연히 수사할 것이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전직 국정원장 둘이 고발된 상태거든요. 그 두 사람도 수사를 받아야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사정 정국이 곧 펼쳐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사정 정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독이 될 거냐 약이 될 거냐에 대한 정치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박지원 위원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손수조 손수조 씨가 생각이 나요. 샛별야합 그 교사 출신으로
두 번 박근혜 퀴즈로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둘이 동시에 출격했다가 그렇죠. 결국에는 부산 사상에서 두 번 지고 문재인 당시 의원하고 최근에 있었죠. 그렇죠. 네. 최근에 장례 지도사가 됐고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는 날 나는 첫 번째 망자를 보내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정치인의 운명이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비호감 이미지를 줄여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하지도 못했고 궁금한 게 많았는데 오늘 토크킹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변희재, 김재섭, 장윤선 기자님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